안녕하세요. 국회는 지금 백일홍입니다. 드디어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개원식이 열립니다. 1987년 개헌 이후 역대 국회 가운데 최장기간 지각 개원인데요. 국회는 개원을 시작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대정부 질문에서 부동산 정책과 대북 외교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여당은 오는 30일과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정부 부동산 대책 입법과 공수처 후속 입법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키워드로 보는 국회는 지금.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제헌절입니다. 지난 17일은 제72대 제헌절이었죠.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민주공화정이라는 국가 이념을 강조하고자 헌법을 만들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국경일로 정했는데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한국의 5대 국경일에 속합니다. 또 7월 17일은 조선왕조 건국일임과 동시에 태조 이성계가 즉위한 날이기도 합니다. 당시 정부는 역사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이날을 제헌절로 공포했는데요.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헌법에 따른 국가가 시작된다는 의지와 미래지향적인 의미가 담긴 날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를 살펴보면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구성된 제헌국회가 헌법 기초에 착수해 같은 해 7월 17일 공포한 제헌헌법 이후 1952년 대통령 직선제 1차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2년 뒤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3선을 위한 소위 4.4.52 파동을 통한 2차 개헌, 1960년 4.19 혁명 뒤 내각 책임제로 전환하는 3차 개헌, 반민주 행위자 처벌에 관한 부칙 조항을 넣은 4차 개헌, 그해 5.16 군사 쿠데타 발생 후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5차 개헌, 박정희 대통령의 3선을 위해 단행된 6차 개헌, 1972년 유신체제 전환을 위한 7차 개헌, 1980년 5.18 이후 신군부 집권에 따른 전두환 정권으로의 전환을 위한 8차 개헌, 그리고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 이후 민주화 결과에 따라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중심으로 하는 9차 개헌 등 모두 9차례의 개헌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총 9차례에 걸쳐 헌법이 개정됐는데요. 1960년 4.19 혁명 이후의 개정과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 이후의 개정을 제외한 나머지 7차례의 개헌은 모두 집권자의 권력 강화와 집권 연장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는 헌법을 특정 집단이나 정파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지 쉽게 바꿀 수 있는 대상으로 가볍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던 날,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을 본인의 임기 내에 시작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후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는 등 여러 사건이 벌어지면서 개헌 논의가 사그라졌는데요.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권한 축소, 지방 분권 등의 개헌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국회는 개헌 특위를 만드는 등 개헌 의지를 드러냈지만, 당시 제1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이 논의에조차 참여하지 않아 개헌은 다시 미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후 여러 민생 문제와 경제 악화, 코로나19 등에 직면하면서 4.15 총선에서는 개헌에 관한 그 어떠한 공약도 볼 수 없었습니다. 앞서 짚어드린 대로 그동안의 개헌은 모두 집권자의 권력 강화를 위해 이루어져 왔는데요. 23년 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이렇다 할 개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지만 개헌을 위해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협조가 절대적입니다. 여야는 개헌에 대해서는 뜻을 모았지만 개헌 방식에 대한 의견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과연 여야가
21대 국회 내에 개헌 논의를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키워드로 보는 국회는 지금. 두 번째로 살펴볼 키워드는 문제 사건입니다. 지난 10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정치권은 한 가지 숙제를 떠안게 됐는데요. 바로 박 시장의 전 비서가 그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겁니다. 박 시장의 사망 직후에는 언론과 정치인들이 성추행 사건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장례 절차가 끝나면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어디에도 사실은 없고 추측과 오보만 가득하다는 점입니다. 박 시장 사망 이후 성추행 고소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기 때문인데요. 검찰 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 결과 의혹만 가득한 가짜 뉴스들이 넘쳐나게 됐습니다. 정치인들의 극단적 선택 이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은 이번 사건 외에도 또 있는데요. 지난 2009년 5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의혹에 연루된 노무현 전 대통령, 2015년 4월 해외 자원개발 비리 혐의를 받던 성완종 전 의원, 2018년 7월 드루킹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한 노회찬 의원 등의 사건은 모두 이들의 극단적 선택으로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A씨는 인터넷상에선 사직한 걸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어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국회의 반응은 어떨까요? 박원순 전 시장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온라인상에는 고소인을 찾아내 단둘에 올리겠다는 잔인하고 섬뜩한 신상 털기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미투는 작전, 배우가 뭐냐에서부터 역사학자의 수사라고는 믿기지 않는 그가 한 여성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른다. 나머지 모든 여성이 그만한 남자 사람 친구를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모욕적인 언사. 친여 성향의 네티즌들 사이에는 이수신 장군도 관노와 잠자리에 들었다. 그렇다고 제사를 안 지내냐 등의 언어폭력에 이르기까지 광기의 마녀 사냥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언행들이 피해자를 2번, 3번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고인의 죽음은 큰 충격이고 안타깝습니다. 극단적 선택의 배경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리 명예롭지 않은 죽음이었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추측 가능합니다. 박 전 시장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분들이 그 죽음을 애도하고 추모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2차 가해까지 이어져서도 용인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한편 피해 호소인에 대한 비난이나 2차 가해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도인 서울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고난대행 체제로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의 일원으로서 서울 시민과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당 소속 고위공직자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차원의 깊은 성찰과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먼저 피해 고소인의 요구에 대해 서울시와 경찰이 적극적으로 응답하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 비난 등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은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를 명확히 공개하고 2차 피해에 대한 고소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고소인 A씨를 잇따라 피해 호소인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 어째 조금 생소합니다. 피해 호소인은 말 그대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아직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아 피해자, 가해자라는 단어를 쓸 수 없으니 이 피해 호소인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한 겁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쪽은 고소인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박 시장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기 위해 그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에 의하면 휴대전화에 그의 성추행 의혹이나 사망 전 행적 등과 관련한 정보가 담겨 있을 수 있어 사실관계 확인뿐 아니라 고소사실 유출 의혹을 푸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여성 인권 보호에 앞장섰던 그였기에 이번 사건은 더욱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데요. 서울시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진상규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하루빨리 사실이 밝혀져서 더 이상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지난 6일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스토킹 미투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올라온 글입니다. 오늘의 입법 예고, 미래통합당 김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및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게 돼 있는데요. 그러나 스토킹은 폭력,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최근 N번방 사건에서 보여주듯 지능화 조직화된 디지털 스토킹 수법까지 등장해 실질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장치도 부족한 현실인데요. 이에 김영식 의원은 발의문을 통해 구체적인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해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 피해자에 대한 잠정 조치, 신변 안전 조치, 피해자 보호 명령 등을 마련함으로써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건강한 사회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는데요. 스토킹은 초기 단계에서 저지하지 않으면 이후 폭행, 납치, 살인 등의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에는 그동안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률이 제정돼 있지 않아 주로 폭력행위 처벌법이나 경범죄 처벌법으로 대체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을 경범죄 등으로 처리하고 있어 1차 범죄 후 2차, 3차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보호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김영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또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변호사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법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변호사에게 묻는다. 곽준호 변호사에게 듣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및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 법률안은 기존에 이제 스토킹 범죄가 경범죄 처벌법이라든지 또는 각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행위에 대한 각 형벌 규정으로밖에 처벌할 수 없었던 점과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조금 미흡했다는 점들 등에서 피해자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게 또 즉시 구제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토킹 범죄에 대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이게 스토킹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규정을 정리를 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 법 4조 1항에 있어서는 신고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은 보통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이것을 신고하는 데 대해서 그게 참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예전에 있어서는 스토킹 신고를 하게 되면은 경찰관이 뭐 사안을 듣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조사를 안 할 수도 있고, 또는 천천히 나갈 수 있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조와 피해 변제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아예 딱 어디를 조사해라, 그리고 이 조사는 즉시 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정해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찰관이 출두해서 그 법에서 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생활 근거지와 관련된 것들을 조사를 하지 않으면 이 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경찰관은 그 조사를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피해자 입장에 있어서는 보다 피해 변제, 그리고 피해 스토킹으로 인한 범죄로 인한 위해 방지의 실효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요, 그 경찰관이 만약에 조사를 했을 때 뭔가 문제가 있다, 실제적으로 있다 싶으면은 긴급 잠정 조치라고 해가지고 서면 경고라든지 100m 이내에 접근을 못하게 한다든지, 또는 전화를 못하게 한다든지, 심지어 유치장에 바로 구금을 할 수 있게끔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들은 따로 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한 번에 조치가 가능합니다. 즉 병과가 가능한 것인데요. 뭔가 접근금지를 하려면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이러한 것이 필요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간에 이제 그러한 아동이나 여성에 대한 이러한 보호 조치가 상당히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당연히 더 강력한 조치들이 취해질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형량을 높이는 식으로 얼마든지 이제 처벌을 강화할 수 있으니까, 기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물론 미흡하죠. 미흡한데 그래도 나아가고 있는 단계가 보인다, 이 정도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 점들이 우려되죠. 이번 법안 같은 경우는 출발 단계다. 이제 한 획을 그었다. 지금까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만나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및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이었습니다. 스토킹 처벌 관련 법안은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뒤 20대 국회까지 14차례에 걸쳐 발의됐는데요. 이번 21대 국회에 들어서도 지난달 1일 민주당의 남인순, 정춘숙 의원이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하면서 총 3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들의 법안을 보면 피해자를 쫓아다니거나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정의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 발의로 인해 그동안 경범죄로 인식되어 온 스토킹을 중범죄로 인식하고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과거 여당의 대권 잠룡이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미투 사건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는데요.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건 이후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성 비서나 여성 보좌관을 채용하지 말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 인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주장인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 여성 단체들은 여성 범죄를 예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음지로 더 이끌게 될 거라며, 이는 여성 인권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여성은 동등한 지위의 사회 구성원이 아닌 여성으로 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비서, 여교수, 여고생, 여군, 여직원, 여배우 등 많은 단어가 성차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 주의 이슈들을 영상으로 정리해드리면서 국회는 지금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제21대 국회 개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21대 국회가 뒤늦게 개원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방역, 경제 난국 등 국가적 위기 속에 개원이 늦어져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기 그지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 김상희 국회 부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21대 국회 개원을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첫 출발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까지의 진통을 모두 털어내고 함께 성찰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21대 국회가 출발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흔들림 없이 방역 전선을 사수해 나가겠습니다. 국회도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 체계를 더욱 튼튼히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성격하는 등의 조직 개편안을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인류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피할 수 없는 변화라면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며 오히려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국회도 함께 손을 잡고 미래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정부는 한국판 유질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국고를 2022년까지 49조 원, 2025년까지 114조 원을 직접 투입하겠습니다. 지자체와 민간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가 각각 68조 원, 160조 원에 이를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될 것입니다.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 과제는 부동산 대책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입니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법안들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은 정부와 국회가 빠르게 법제도를 개선해 나가도 더 빨리 발전하는 현실을 뒤쫓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국회의 입법 속도를 더욱 높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주도하여 정부를 이끌어주길 기대합니다. 큰 기대 속에서 21대 국회의 첫 출발을 다시 한번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